자, 봅시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난 이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짧게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만주에서 후금이 성장을 하게 되고 후금이 랴오뚱반도를 차지하는 등 명나라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게 되자 명나라는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임진왜란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광해군과 권력을 잡은 붕당인 북인의 경우에는 전쟁 이후의 상황을 복구하는 데 정신이 없었고 아직까지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명나라를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임진왜란한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명나라를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명을 도왔다가는 후금을 적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광해군이 한 선택은 무엇이었다? 중립외교였다. 강홍립으로 하여금 조선 군대를 끌고 명나라를 도와주러 가긴 했지만 이후에 후금에게 항복을 하게 시켰어요. 그죠? 자, 그래서 명나라를 도와주면서도 후금을 적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한 광해군의 정책이 명나라에 대한 배신이다. 유교 섭리학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서인붕당이 남인들과 함께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를 왕위로 세웠으니 그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인조와 서인이 광해군을 몰아낸 명분이 그의 중립외교 정책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외교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신명대금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모문룡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장군의 군대를 도와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후금을 열받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후에 후금의 홍타이지가 칸의 자리에 오르게 되자 명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먼저 조선을 확실히 밟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후금군이 침입해 오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정묘호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조선왕실은 강화도로 도망을 갖고 시간을 끌었습니다. 아직까지 명나라하고의 상황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후금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조선에서 시간을 끌 수 없어서 일단은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내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후에 홍타이지는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죠? 조선에게 완벽한 항복을 받아내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황제의 칭호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명나라 대신에 청나라를 섬길 것을 조선에게 강요하였어요. 그죠? 자, 그 목적은 명나라를 공격하기 전에 조선을 확실히 굴복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하지만 인조 반정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인조와 권력을 잡은 붕당인 서인들의 경우에는 광해군의 중립외교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유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청나라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청나라와 일단은 항복하자라고 하는 주화론이 일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조선의 관료들의 경우에는 척화론 싸우자라는 입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홍타이지가 침략에 오게 되니 그게 바로 병자호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만은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고요. 추운 겨울이라서 청안의 식량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더 이상 버티는 게 무의미하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삼전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홍타이지에게 찾아가서 황제를 만났을 때 신하가 행하는 예, 삼배고두례 또는 삼배구고두의 예를 행하면서 항복을 하게 되면서 병자호란은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조선이 받은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 지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자, 이번 시간에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묘,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 관계의 변화요. 지금까지 조선이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왔던 명나라와의 관계는 끊기게 되고요. 지금까지 명나라와 맺어왔던 관계를 이제는 누구랑 맺게 되었다? 청나라와 맺게 되었다. 그게 병자호란의 결과였어요. 그죠? 청나라와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조선은 유교 성리학 국가였어요. 중화, 중국의 명나라를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나라였고 여진족과 같은 이들은 오랑캐라고 얕잡아 보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랬는데 지금 명나라와의 관계가 끊기게 되고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생각했던 청나라한테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것은 조선의 지배층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마치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 것과 같은 큰 정신적인 충격과 굴욕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인조가 죽고 난 이후에 왕위에 올랐던 그의 아들이 효종 때 가게 되면서 우리 아직 지지 않았어, 청나라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오랑캐가 아니라 명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게 되니 그게 바로 무엇인가요? 북벌론인 것이에요. 그죠? 한국사 시간에도 배웠죠. 그죠? 효종의 주도로 북벌, 다른 말로는 복수 설치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청나라를 정복을 해서 병자호란 때 당했던 우리의 수치를 극복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효종 때에는 진짜로 군대를 훈련시키는 듯 뭔가 북벌을 할 것 같은 움직임이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청나라랑 싸운 적은 있다 없다? 북벌이 시행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하지도 않을 거 왜 북벌을 하자라는 주장이 나왔을까? 실제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청나라랑 싸워서 이길 가능성이 있었을까? 없어요. 이길 수 있다고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친명배금을 선택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어. 우리가 지금 잠깐 졌지만 언젠가 다시 복수할 수 있을 거야, 기다려봐 라는 식으로 서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해야 권력을 잡아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렇다면 효종은 굳이 또 왜 북벌을 추진을 하였느냐, 그 까닭에 대해서 길게 써놨어요. 왜냐면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북벌을 수행평가 주제로 냈었거든. 그래서 수행평가를 쓰게 하려면은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서 길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뭐 기왕 얘기 나온 김에 그냥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효종은 왜 북벌을 추진했느냐, 진짜로 청나라랑 싸울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러했느냐. 자, 병자호란을 겪은 조선의 왕은 바로 인조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인조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누구였냐면은 소현세자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둘째 아들은 누구였냐면은 복림대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병자호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두 명의 아들들의 경우에는 청나라가 인질로 잡아가게 돼요. 청나라로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청나라가 명나라가 멸망하고 중원 지역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 왕자들을 다시 조선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왕자들은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소현세자 같은 경우에는 인질 생활을 끝내고 난 이후에 귀국하고 난 이후에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복림대군, 원래는 왕이 될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이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효종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소현사자는 어떻게 죽었느냐? 귀국하고 난 이후에 합질, 오늘날에는 말라리아라고 불리는 병에 걸려요. 그러면서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거든요. 자, 그러자 인조가 소현세자에게 임금의 의사, 왕실 의사를 이 소현세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소현세자에게 약침을 놓게 하는데 그 약침을 맞고 소현세자가 갑자기 온몸이 까맣게 변하면서 피를 토하고 죽어요. 어떻게 죽었을까? 사인이 뭘까? 온몸이 그렇죠, 까맣게 변하고 그렇죠, 피를 토하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아마도 독살되었을 가능성이 무척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소현세자를 죽였을까? 후궁? 갑자기 왜 후궁이 나오지? 인조 후궁 있잖아요. 있긴 하지.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소현세자를 죽인 사람으로 가장 의심받는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용의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버지인 인조예요.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권력은 부자 시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어봤나요? 네, 인조는 인기가 없는 왕이었어요. 잘못된 외교 정책을 추진하다가 병자호란을 겪었고 결국에는 청나라 오랑캐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한 왕이라는 이런 이미지가 씌워지게 되면서 인조는 인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소현세자의 경우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 많았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아버지의 잘못으로 불쌍하게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간 우리 왕자님 같은 이런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것이죠. 동정표가 있었던 것이고요. 또한 청나라 인질로 잡혀가 있는 동안 소현세자의 경우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역할들을 해냅니다. 말도 굉장히 잘했고요. 그러면서 이 청나라 사람들한테 야 조선은 앞으로 걱정이 없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세자니까 앞으로 조선은 더더욱 발전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청나라의 고위 관료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 소현세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인질 생활을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올 때 청나라랑 협상을 하면서 청나라에게 잡혀갔던 많은 조선인 인질들을 조선으로 함께 데리고 오는 데에도 성공했던 인물이 바로 이 소현세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을래야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도 인조는 자기의 아들을 질투했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청나라 또는 어떤 세력이 나를 몰아내고 얘를 왕으로 앉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인조가 소현세자를 독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도 있어요. 보통 아까 왕실 의사 뭐라 그랬지? 어의라고 했는데 어의는 왕이나 왕자가 감기만 걸려도 처벌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나 왕자가 감기만 걸려도 니네가 일 제대로 못해서 전하께서 감기에 걸린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을 하는 기록이 조선 왕조실록에 나온다고. 그런데 세자가 약침 맞고 죽었어. 그러면 어의에 대한 처벌 기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은 어의에 대한 처벌 기록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인조가 시켰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소현세자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원래 소현세자가 죽으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됐다?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됐는데 인조가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소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를? 그의 동생을 왕위에 앉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효종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효종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원래 이 사람 왕이 될 사람이었어? 아니었어? 아니었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왜 내가 왕이 되어야 했는가? 또는 나는 왕에 걸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죠? 조선은 무엇의 나라였어요? 성리학의 나라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성리학적 명분, 나는 명나라에 대한 제조 지은을 지키고 중화 중심의 국제 질서를 되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권력을 잡고 있는 붕당은 어디였어요? 서인이었어, 그지? 얘네들이 칙명배금 정책했다가 병자호란 일어났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전히 얘네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붕당이란 말이야. 효종은 그들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틀리지 않았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청나라에게 복수하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서인들이 효종을 자신의 정치적 파트너로 또 지지해 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나요? 네, 다시 말해서 효종의 경우에는 성리학적인 명분을 얻고 서인의 지지를 얻어서 자신의 권력을 안정시키는 한편 조선의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벌을 추진한 것이지 실제로 청나라랑 싸울 생각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나중에 조선 후기수 때 숙종이 왕위에 있을 때 청나라에서 대규모의 한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3번의 난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자 지금 중국에서 명나라 되살리자고 열심히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도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 하면서 북벌에 대한 논의가 잠깐 일어났습니다만은 3번의 난이 순식간에 진압이 되면서 사라지게 되고요. 그 이후엔 더 이상 북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네, 자, 북벌을 추진하였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은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교 성리학적 사고가 병자호란을 통해서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깨닫지 않았다. 그렇죠. 깨닫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하지만 명나라가 망하고 오랑캐라고 여겼던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이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성리학에서는 중화가 있다 그랬고 세계의 중심이 있다 그랬고 그들은 오랑캐보다 우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명나라가 사라지고 청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한 것, 오랑캐는 중화가 될 수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이 조선의 유교 성리학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도 않고 설명이 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세계관의 변화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서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었던 명나라 중심의 세계관, 화의관에 대한 문제의식,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혹은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조선에서 나타난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그건 바로 조선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조선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조선의 유교 성리학자들 입장에서 청나라는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성리학에서는 세계의 중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지만 그거는 청나라가 아니야. 그럼 세계의 중심은 어디로 갔을까? 그렇죠. 과거 명나라에 이어서 넘버 2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조선. 명나라가 전해준 유교 성리학의 전통을 지키고 살아가는 유일한 나라인 조선이 명나라의 뒤를 이어서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조선 중화주의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조선이 중화 문명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자부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조선 중화주의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병자호란을 겪었으면서도 자신들의 유교 성리학적인 사고관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러한 생각이 17세기 이후 조선에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런 상소문도 올라와요. 우리나라가 이제 황제의 나라라고 합시다라는 이런 어떤 상소문 같은 것들도 막 올라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후에 조선은 다른 나라로부터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더욱더 개방적이 되었을까요? 폐쇄적이 되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중화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오랑캐들의 문물을 받아들일 생각은 더욱더 없어지게 되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유럽에서는 실학로 개척 이후에 산업혁명 같은 것들이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조선은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다시피 흥선대원군 시기에 가게 되면은 다른 국가들에게 어떤 국력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게 되는 그런 어떤 배경으로도 작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조선 중화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이런 얘기를 하지, 정신승리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정신승리하는 그런 게 조선 중화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명나라의 멸망은 중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일본의 성리학자였던 야마자키 안사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 스타일의 화의관을 새롭게 주장을 하게 되어 교과서 94페이지에 읽기 자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시험 보시기 전에 한번 잘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겠니 얘들아? 네, 뭐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읽어보세요. 시험 보기 전에.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94페이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한편 조선의 통치체제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비변사 배운 기억 나나요? 한국사 시간에? 네. 삼포왜란이 일어나게 되자 만들어진 임시회의 기구였습니다. 전쟁과 같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때에는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논의해서 임금에게 보고하고 임금이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전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행해라고 명령을 전달하는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칠 시간이 없어요. 그죠? 한 상황이 언제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빨리빨리 모여가지고 빠른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고위 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의돼서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는 임시회의 기구, 그게 바로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상황이 끝나면은 다시 원래는 정상적으로 상황으로 돌아가면서 해체되는 게 맞는 임시 비상 상황에서만 만들어지는 회의 기구가 비변사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런데 임진왜란을 거치고 병자호란까지 거치면서 조선은 거의 30년 넘게 매번 비상인 상황이었어요. 전쟁이 오랫동안 길어지게 되면서 매번마다 비변사에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하게 되다 보니까 원래는 임시회의 기구였던 비변사가 맨날 설치된 기구, 상설기구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길어지면서 상설기구화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래 비변사에서는 나라를 지키는 일, 국방과 관계될 일들만 담당했었는데 이렇게 고위 관리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니까 이게 꽤나 편한 겁니다. 그래서 국방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적인 업무까지도 담당을 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뭐였냐면은 나라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다 비변사에서 한다. 비변사의 조선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였어요. 이게 왜 문제지? 비변사만 장악하면 조선의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안동 김씨와 같은 세도 가문들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도 정치 시기에 안동 김씨, 풍량 조씨 이런 사람들이 비변사를 장악하게 되면서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그러면서 매관 매직과 같은 그런 어떤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비변사를 혁파, 폐지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 그 시작은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한편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군영과 속오군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합니다. 자, 요거 요즘에 한국사 책에서도 잘 안 다루고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도 그냥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외우고 가는 수업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런지 이해하고 넘어가는 논리적인 동아시아사 수업이니까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만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 전기 때 조선의 군제는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느냐. 수도와 그 주변을 지키는 중앙관의 경우에는 5위 체제라고 해서 의무병을 중심으로 구성된 5개의 군 부대였어요. 의무병,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농사를 짓다가 나라에 비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야 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군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네, 여기도 나중에 의무병이 된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나라가 200년 동안 전쟁이었고 세금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나라에다가 군포를 내면은 군대에 가야 될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반군 수포제 같은 것들이 시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이 5위라고 하는 중앙군 체제가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의무병 체제는 의미가 없다. 이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비군, 직업군인이 중심이 되어 있는 5군영 체제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되나요? 네. 5군영은 훈련도감,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위영이라고 하는 5개의 부대를 5군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직업군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무병 체제에서 직업군인 중심으로 군제가 변하게 되었다. 자, 지방군의 경우에는요, 양인 개병제라고 해서 원래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노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 했습니다. 노비는 왜 안 갔을까요?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가 없으니까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양반들도 군대를 갔을까요? 안 갔어요. 그죠? 양반들은 내가 공부를 하는 건 역시 나라를 위한 일이다 라는 논리로 국방의 의무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농민만 군역의 의무를 졌단 말이야. 하지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다 보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른바 속오군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양천 혼성군, 양반부터 노비까지 모든 사람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양반들이 군대를 갔을까? 그렇다고 해서 아니요. 그죠? 양반들은 여전히 빠져나갔고요. 실제로는 농민과 노비만 이게 군역을 부담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농민들은 이미 너무 많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해서 농민들도 빠져나가게 되고 영조 이후에는 실제로는 노비들로만 구성된 군대로 운영이 됩니다. 속오군 체제로 아니야 속오군이래. 천예군이라고 불렸어요. 노비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해서 천예군 체제로 운영이 되었던 게 속오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의무병 체제에서 직업군인 체제로 넘어갔고 모든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가야 되는 제도를 시행하고자 했습니다만은 잘 안됐다라는 식으로 정리해볼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넘어갈까요? 자, 마찬가지로 세금 제도의 변화 부분 역시 우리 교과서에서는 한두 줄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 주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꽤나 중요한 주제고요, 여러분. 또 우리가 2학기 때 가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 일어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변화들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혹시 필기를 하시고 싶으면은 나중에 다운받으셔가지고 필기를 하셔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안에 다 쓰기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일단은 설명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난 이후에 수취체제 세금 제도를 개혁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농지가 황폐화되었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예전과 똑같이 세금을 거둘 수는 없어요. 그죠?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어떻게 줄 필요가 있었을까? 줄여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전부터 이 세금 제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 그러면서 부정부패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은 나날이 줄어들고 있었고 백성들의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거든. 그래서 이러한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해서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의 개혁은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어 주면서 국가의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끝나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정신을 차려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시대 때 농민들에게 거뒀던 세금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토지세인 전세, 그 다음에 특사물을 내는 공납, 군대에 가야 되는 의무, 군역, 이렇게 세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세의 경우에는요, 임진왜란 이전에는 풍흉과 비옥도에 따라서 1결당 20두에서 4두의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1결이라고 하는 것은 논밭의 크기를 세는 기본 단위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한 10,000제곱미터 정도 되는 크기의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치자면 한 6m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올해가 풍년이냐 흉년이냐, 이 땅이 얼마나 농사가 잘 되는 땅이냐 안 되는 땅이냐에 따라서 매우 농사가 잘 되는 땅인데 올해가 대풍년이야 라고 한다면 1제곱미터의 땅에서 대략 120리터 정도의 쌀을 세금으로 걷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가 매우 말했다, 아주 대흉년이야 라고 한다면 대략 1제곱미터의 땅에서 24리터 정도의 쌀을 세금으로 걷어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됐지? 네. 자, 그런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농지가 황폐화되었어. 아무리 농사를 열심히 짓고 풍년이라고 할지라도 예전만큼 많은 쌀의 생산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무조건 1결당 4두에서 6두로, 올해가 풍년이든 아니든 무조건 1결당 4두에서 6두, 그 이전에 가장 낮은 세율로 거두던 것으로 고정시켜버린 법을 시행하였으니 그 법의 이름이 영정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땅이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어. 예전처럼 세금을 많이 걷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걷던 세금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켜버렸어. 그게 바로 뭐다? 영정법이다.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준 법, 영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다가 토산물을 내는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토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지역에서 특별하게 생산되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었을까?
감귤 같은 거에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약초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어패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물의 가죽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의 농민 백성들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토산물을 구해서 나라에 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뭐였냐면은 집집마다 얼마씩이라고 배당하다 보니까 잘 사는 집도 있었고 못 사는 집도 있었는데 똑같은 것에 부담을 하다 보니까 공정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큰 부담이고 누군가에게는 작은 부담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토산물의 경우에는 농사짓는 농민들이 농사 짓다 말고 약초 뜯으러 가야 되고 동물 가죽 구하러 다녀야 돼.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평상시에 잘 쓰지도 않는 것들을 나라에게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들은 농민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했느냐? 방납의 폐단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방납의 폐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자, 이 공납은요, 토산물을 중앙관청의 설이라고 하는 중간관리가 농민들한테 토산물을 받아가지고 나라에다가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중간에서 어떠한 장난을 치느냐? 농민들한테 가서요, 야, 니네 약초 많이 뜯어야 되는데 그거 되게 힘들지. 내가 시장에서 약초를 사다가 나라에다가 먼저 낼게. 너네는 나한테 그 대가만 대신 주도록 해. 편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야? 더 좋은 거 아닐까? 뭐가 문제였을까? 그렇죠. 시장에서 한 다발에 10,000원 주고 산 약초값을 농민들한테 100,000원 내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열받죠, 그죠? 아니, 시장에서 10,000원에 파는 거 아니야? 100,000원에 내라고? 야, 내가 시장에서 사다가 낼게. 또는 야, 내가 직접 약초 뜯어가지고 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든지 아니면 직접 산들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약초를 뜯어가지고 서리한테 줘요. 자, 나 여기 냈으니까 이제 너한테 100,000원 안 줘도 되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미안한데 이 약초는 색깔이 안 좋아서 못 쓰겠어. 미안한데 이 약초는 시들어서 못 쓰겠어. 미안한데 이 약초는 약간 냄새가 안 좋아서 못 쓰겠어. 어떠한 핑계를 들어서든 간에 농민들이 직접 공납을 내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그래서 막을 방자에 낼 납자를 써서 방납의 폐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농민들한테 그들이 요구했던 100,000원을 뜯어내는 폐단,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방납의 폐단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폐단을 개혁하기 위해서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이 시행이 됩니다. 토산물, 굳이 농민들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것들을 내라고 하는 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토산물 대신에 농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쌀이나 옷값 또는 동전을 대신 내도록 한 겁니다. 굳이 구하러 다닐 필요 없어요. 그죠? 서리에게 대가를 비싸게 줄 필요 없죠. 그죠?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집집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정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가 아니라 토지 1결당 12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땅이 없는 가난한 농민들은 공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공정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위에 있는 영정법이나 밑에 있는 균형법의 경우에는 한 명의 왕 때 시행된 법인데 대동법은 광해군에서부터 숙종 때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이 법의 시행에는? 워낙에 반발이 많아. 왜 이렇게 반발이 심했을까? 자기는 토지가 넓은데. 그렇죠. 양반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의 부담을 토지에다가 하게 되니까 양반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반들이 거세게 반발했어요. 그러면서 이 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시행되었다가 폐지되었다가 뭐 시범 시행했다가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걸려서 결국에 시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임금님이 약초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약초 대신에 쌀, 옷감, 동전을 거뒀잖아. 그러면 임금님이 약초가 필요하면 어떻게 해? 그걸로 사야겠지, 그지? 근데 임금님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사나요? 그거는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어떤 상인이 등장하느냐? 공인이라고 불리는 국가에 고용된 상인이 등장을 하게 돼요. 농민들한테 토산물 대신에 쌀이나 옷감이나 돈을 받아요. 그걸 관리하는 관청의 이름이 선해청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선해청에서 국가에 고용된 상인은 공인에게 쌀, 옷감, 돈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라에다가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래서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조선은 어떠한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느냐? 이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장에 한번 떠서 사들이는 물건의 양이 어떨까요?
무지무지 많아요. 국가에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사들인단 말이야. 물건을 많이 사는 사람이 시장에 떴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풍기요. 물건을 많이 사가니까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게 됐겠죠. 그죠? 물건이 많이 팔리니까 사람들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조선에서 발전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상품화폐 경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대동법의 경우에는 공정한 세금의 부과가 이루어지게 하고 나아가서 농민들의 어떤 고통을 크게 줄여줬을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데까지에도 영향을 주었던 세금 제도의 개혁, 그게 바로 대동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떠한 역사학자들의 경우에는 대동법이 조선에서 시행된 모든 개혁 가운데 최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해요. 대동법 뒤에서도 또 나올 거니까 대동법은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자, 한편 농민들에게 군대 가는 대신에 군포를 거뒀는데요. 1년에 2필에서 3필 정도를 내게 하고 있었습니다. 요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너무 과도한 부담이다라고 하는 지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농민들의 부담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제시가 돼요. 대동법처럼 농민들한테 걷지 말고 땅에다 부담을 하도록 하자. 또는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내게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자. 같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만은 채택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안 돼요. 왜? 누구의 반대로 인해서? 양반들, 땅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의 반대에 의해서 전부 다 채택이 안 됩니다.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그냥 반으로 깎아주기로 해요. 영조 때 가게 되면서 균형법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1년에 2필, 3필 걷던 것을 1년에 1필로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필론이 채택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해됐나요? 자, 하지만 원래 1년에 2~3필씩 내던 걸 1필로 줄어들다 보니까 국가의 세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결작이라고 해서 일부분, 약간 부분은 토지에다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토지 1결당 2두씩의 세금을 조금 더 추가로 부과하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고요. 또 선무군관포라고 해서 부유한 평민에게 선무군관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직책을 주고 그 대가로 매년 조금씩 더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됐나요? 교과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양난 이후의 조선은 세금 제도를 개혁을 하면서 영정법과 대동법과 균형법이 시행되었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시험에도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2학기 때 배울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또 한국사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되셨나요? 네,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에서 신분 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노비의 도망이나 군공, 납속 등으로 인해서 야기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조선의 신분 제도는 법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에는 어떻게 적혀있느냐? 조선의 신분은 양인이냐 아니면 천인이냐로 나누어진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노비냐 노비가 아니냐 두 개의 신분만이 법적으로 적혀있는 신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요렇게 신분이 나뉘어진 까닭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양인이라고 한다면은 노비를 제외한 나머지 신분을 전부 다 양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선시대 때에는 최고 지배층이 양반과 중간계층인 중인, 그리고 농민을 절대다수의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민, 그리고 노비인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양인과 천민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인과 천민으로 나눠진 신분제를 우리는 양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양천제라고 하는 신분제도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만큼 노비의 숫자가 어땠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양천제가 의미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전쟁의 혼란을 틈타서 노비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노비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운 노비들 그 공을 인정받아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군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납속은 뭐냐? 자, 양난 이후에 조선 정부는 돈이 없다 보니까 나라를 운영할 돈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팔기 시작하느냐?
신분을 팔기 시작을 해요. 돈을 받고 자유로운 신분이나 양반의 신분을 팔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납속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노비들 가운데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납속을 통해서 자유로운 신분을 얻어 나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양난을 거치게 되면서 노비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었다? 매우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양천제가 큰 의미가 어떻게 되었다? 법적으로 양천제라고 하는 신분제도의 의미가 별로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전히 법적으로는 양천제이긴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조선의 신분제도 어떻게 운영이 되었느냐? 양반이냐 아니냐로 운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반상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반이냐 상민이냐, 정확히는 양반이냐 쌍놈이냐로 나눠진다라고 해서 반상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천민들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반이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반상제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그죠? 붕당 정치가 심화되면서 하나의 붕당의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 뒤에는 하나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세도 정치의 시기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서 많은 양반들 가운데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양반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몰락 양반이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된다는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반상제 역시도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 될수록 특권 계급이 양반들이 몰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2학기 때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 설명할 때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들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것이거든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됐나요? 네. 긴 시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